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요?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민재가 아버지를 독살했단 말입니까? 하지만 유진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민재가 제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민재가 약물을 탔다고요. 그날 밤 서재에서 민재가 회장님 약에 뭔가를 섞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비를 맞으며 저는 낡은 빌라 3층 계단을 올랐습니다. 헬멧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11월의 차가운 비였습니다. 배달 가방 안에 음식이 식을까봐 서둘러 문을 두드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문 앞에 선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유진. 5년 전 제 약혼녀였던 여자였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 역시 말을 잃었죠. 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재벌 그룹 후계자 강도연이 아니었어요. 그냥 배달일로 하루하루 버티는 40대 중반의 남자일 뿐이었죠.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제 헬멧을 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짜장면 2그릇을 내밀었어요. 6,00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돈을 건네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집 안으로 끌어당겼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낡은 소파, 깨진 테이블, 곰팡이 핀 벽지. 5년 전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그 여자가 이런 곳에 산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5년 전 저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 지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유진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당했다고 말했어요. 제 동생 강민재에게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민재, 제 이복 동생, 아버지의 후처가 낳은 아들이죠.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회사 비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이 저를 체포하러 왔어요.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제 계좌로 50억이 입금된 기록, 제 서명이 담긴 위조 문서, 제가 해외 비밀 계좌를 만든 증거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저는 결백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회사 이사들도 심지어 약혼녀였던 유진조차 저를 외면했죠. 재판정에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던 그녀의 모습이 선명히 기억났어요. 재판에서 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으로 2년 만에 나왔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회사는 민재가 차지했습니다. 제 재산은 모두 동결됐고 사람들은 저를 사기꾼 취급했죠.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출소 후 저는 이름을 바꾸고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복수는 나중 일이었죠. 일단은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루 12시간씩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거리를 누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연히 유진을 다시 만난 겁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민재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말했어요. 저를 배신하지 않으면 그녀 아버지의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변명이었어요. 유진은 결국 저를 버리고 편한 쪽을 선택했죠. 사랑보다 돈을 택한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삼켜버렸죠.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요?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민재가 아버지를 독살했단 말입니까? 유진이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CCTV 영상이랑 민재가 산 약물 구매 기록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5년 동안 이걸 숨기고 있었답니다. 언젠가 저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라면 민재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복수하자고 했어요. 민재를 감옥에 보내자고, 제가 당한 걸 다 되돌려주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5년 전 저를 배신한 여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 진심인 척하는 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USB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배달 가방을 내려놓고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곰팡이 얼룩이 보였어요. 천장에선 빗물이 새는지 양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죠. 그리고 저는 지난 5년간의 계획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배달 일만 하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저는 5년 동안 민재의 모든 걸 조사했습니다. 그의 비자금, 불법 거래, 뇌물수수, 탈세 기록까지 하나하나 추적했죠. 배달을 하며 재벌가 주변을 맴돌았어요. 민재의 집에도 회사에도 그가 자주 가는 음식점에도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헬멧을 쓴 배달기사는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정보를 모았습니다. 민재의 비서가 받는 뇌물 봉투,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위장회사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정치인들에게 흘러간 로비 자금까지 모든 걸 파악했어요. 이제 모든 카드가 제 손에 있었어요. 오늘 유진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거였죠.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물었어요. 일주일 후 민재의 회장 취임식이 있는지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 모든 걸 끝낸다고요. 유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유진이 진심인지 아니면 민재가 보낸 스파이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한텐 이미 플랜 B도 플랜 C도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때가 왔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비. 5년 전 제가 경찰서로 끌려가던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그날의 굴욕을, 감옥에서의 고통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절망을 저는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모든 게 시작된 그곳으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변명이었어요. 유진은 결국 저를 버리고 편한 쪽을 선택했죠. 사랑보다 돈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유진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민재가 제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민재가 약물을 탔다고요. 그날 밤 서재에서 민재가 회장님 약에 뭔가를 섞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삼켜버렸죠. 유진이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CCTV 영상이랑 민재가 산 약물 구매 기록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5년 동안 이걸 숨기고 있었답니다. 언젠가 저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라면 민재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복수하자고 했어요. 민재를 감옥에 보내자고, 제가 당한 걸 다 되돌려주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5년 전 저를 배신한 여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 진심인 척하는 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USB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배달 가방을 내려놓고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곰팡이 얼룩이 보였어요. 천장에선 빗물이 새는지 양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죠. 그리고 저는 지난 5년간의 계획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배달 일만 하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저는 5년 동안 민재의 모든 걸 조사했습니다. 그의 비자금, 불법 거래, 뇌물수수, 탈세 기록까지 하나하나 추적했죠. 배달을 하며 재벌가 주변을 맴돌았어요. 민재의 집에도 회사에도 그가 자주 가는 음식점에도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헬멧을 쓴 배달기사는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정보를 모았습니다. 민재의 비서가 받는 뇌물 봉투,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위장회사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정치인들에게 흘러간 로비 자금까지 모든 걸 파악했어요. 이제 모든 카드가 제 손에 있었어요. 오늘 유진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거였죠.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물었어요. 일주일 후 민재의 회장 취임식이 있는지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 모든 걸 끝낸다고요. 유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유진이 진심인지 아니면 민재가 보낸 스파이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한텐 이미 플랜 B도 플랜 C도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때가 왔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비. 5년 전 제가 경찰서로 끌려가던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그날의 굴욕을, 감옥에서의 고통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절망을 저는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모든 게 시작된 그곳으로. 3년 전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자 동시에 파멸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강남 본사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63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마치 제 발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아버지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후계자 승계 계약서였어요. 제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현, 청상건설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지정된다는 내용이었죠. 38배 나이에 30조 자산 규모의 그룹을 물려받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만년필을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어요. 제 이복 동생 강민재. 당시 34살이었죠.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회장이 되면 자신은 부회장 자리를 맡겠다고 했어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재는 늘 그랬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와 비교당하며 자랐던 그였습니다. 성적도 운동도 심지어 외모까지 모든 면에서 저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죠. 특히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저만 편애했습니다. 민재의 어머니가 후처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제 어머니를 평생 사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재혼했지만 후처를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때문에 민재는 늘 소외됐습니다. 가족 사진에서도 명절 자리에서도
심지어 회사 업무에서도 항상 뒷전이었죠. 저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재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민재를 챙겼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돌봐줬죠. 그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 위로해줬고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들어줬어요. 회사 일도 함께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제가 건넨 친절이 민재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형의 시혜가 아니라 우월자의 시혜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서명을 마친 후 저는 약혼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청담동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었죠.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유진과 저는 1년 전 자선 파티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중견 건설사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집안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했죠. 무엇보다 그녀는 똑똑했어요.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아버지 회사에서 실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유진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두 집안의 결합은 사업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유진네 회사는 중소형 건설에 강했고 저희는 대형 프로젝트를 주로 맡았습니다. 합치면 시너지가 날 거라는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산 때문에 유진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 당찬 성격, 일할 때의 프로페셔널함 모두가 매력적이었죠. 점심시간에 저는 민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회사 근처 일식집이었어요. 민재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형의 승계를 축하한다며 건배를 제안했죠.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민재도 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긴장으로 착각했어요. 동생도 형의 성공에 감격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식사 중 민재가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해외 사업부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쪽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자리였죠.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해외 발령은 사실상 좌천이었거든요. 본사에서 멀어진다는 건 권력 중심에서 밀려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기가 없었어요. 진심으로 민재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해외 사업부는 성장 가능성이 컸고 거기서 성과를 내면 본사로 돌아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거든요. 민재가 억지로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요. 저녁 7시 저는 청담동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이미 와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그녀는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유진의 손을 잡고 청혼했죠.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음악을 크게 틀었죠. 라디오에선 경쾌한 재즈가 흘러나왔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재무팀장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인데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무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급한 일이 생겼으니 지금 당장 회사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를 돌렸습니다. 회사로 향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회장실에 도착하자 재무팀장뿐 아니라 감사팀장, 법무팀장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재무팀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이었어요. 제 명의로 개설된 비밀 계좌였습니다. 그 계좌로 50억 원이 입금돼 있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었거든요. 재무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돈은 회사 비자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라고요. 그것도 제 승인 하에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제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제 서명이 맞다고요. 게다가 승인 당시 제 지문도 찍혀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감사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였어요. 케이맨 제도에 만들어진 유령 회사였습니다. 대표는 저였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하지만 누가? 왜?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경찰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이럴 줄 몰랐다고요.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민재의 짓이라는 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제게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쇠 감촉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구치소 독방에 갇혔습니다. 회장 승계 12시간 만에 몰락이었어요. 벽에 기댄 채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요. 제 서명을 위조하고 지문을 복제하고 비밀 계좌를 만들고 모든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팠던 건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아버지도 유진도 회사 사람들도 모두 저를 의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제 얼굴이 실렸습니다. 재벌 2세의 횡령 사건.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죄인이 됐습니다. 결백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재판은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징역 3년. 저는 항소도 하지 않았어요.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감옥에 들어가던 날 저는 민재를 봤습니다. 그가 면회를 왔어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항상 모든 걸 가졌다고요. 이번엔 자기 차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모든 걸 되찾겠다고요. 감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옥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표적이 됐어요. 재벌 2세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감옥 안에서 최고의 먹잇감이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은 저를 보며 침을 뱉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욕설이 쏟아졌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첫 번째 폭행이 있었습니다. 샤워실에서였어요. 4명의 남자가 저를 둘러쌌습니다. 리더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어요. 팔에 문신이 가득했죠. 그가 물었습니다. 재벌 새끼가 여기서 어떻게 살 건지 궁금하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먹이 날아왔어요. 갈비뼈에 강타가 꽂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바닥에 쓰러졌죠.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배, 등, 얼굴 가릴 것 없이 맞았어요. 저는 웅크린 채 견뎠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더 맞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들이 지쳐서 멈췄습니다. 리더가 제 머리채를 잡고 말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내라고요. 그러면 보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를 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말했죠. 사실이었어요. 제 재산은 모두 동결됐고 변호사 비용으로 남은 것도 다 써버렸거든요. 리더가 비웃었습니다. 재벌이 돈이 없다니 웃기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의무실로 실려갔습니다. 갈비뼈 2대가 금이 갔고 왼쪽 눈은 멍이 들어 제대로 뜨지도 못했어요. 입술은 찢어져 피가 흘렀죠. 의무가 간호사가 소독약을 바르며 혀를 찼습니다. 조심하라고 충고했어요. 여기선 약한 사람이 먹잇감이 된다고 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교도소 운동장에 녹슨 철봉과 아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2시간씩 운동했어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10개도 못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20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엔 50개, 석 달 후엔 100개를 넘겼죠. 근육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팔뚝이 굵어졌어요. 체중도 5kg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교도소 도서관에서 법률책을 빌렸습니다. 형법, 상법, 증거법을 읽었어요. 판례집도 공부했습니다. 밤마다 좁은 독방에서 책을 읽었죠. 다른 재소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화투를 칠 때 저는 법 공부를 했습니다. 언젠가 이 지식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아니, 제 어머니가 아니라 민재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처였어요.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실망하셨다고요. 아들이 도둑질을 하다니 평생 수치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대신 물었어요. 아버지는 건강하신지요? 후처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고요. 심장이 안 좋아지셨대요. 아들 때문에 받은 충격이 크셨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아프시다니. 저는 결백한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범죄자로 믿고 계셨어요. 면회가 끝난 후 저는 독방에서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철봉을 잡았습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턱걸이를 100개 했어요. 고통만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소식이 왔습니다. 유진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였어요. 상대는 민재였습니다. 교도관이 신문을 건넸습니다. 일면에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유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민재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비운의 형제, 명문가 결혼으로 재기. 민재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형이 저지른 잘못을 자신이 바로잡겠다고요. 유진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분노가 온몸을 태웠습니다. 유진이 배신한 건 예상했어요. 하지만 민재와 결혼까지 하다니.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모욕이었죠. 그날 밤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두 사람 모두에게요. 1년이 지났을 때 세 번째 소식이 왔습니다. 교도관이 저를 불렀어요. 면회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면회실에 온 건 가족이 아니었어요. 경찰이었습니다. 2명의 형사가 앉아 있었죠. 형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고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언제요? 어떻게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답니다. 서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으냐고요. 죄수 신분이지만 특별히 허가를 받으면 영안실까지는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아버지를 만날 순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떠난 후 저는 독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범죄자로 믿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할 기회도 없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서 나가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운동했습니다. 하루에 팔굽혀펴기 500개, 윗몸 일으키기 500개, 턱걸이 200개를 했어요.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률 공부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증거 조작 판례, 문서 위조 사건, 재심 청구 절차를 달달 외웠어요. 교도소 도서관 사서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웬만한 변호사보다 법을 더 잘 안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1년 반이 지났을 때 가석방 심사가 있었습니다. 모범수로 인정받으면 6개월 일찍 나갈 수 있었어요. 심사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물었어요. 죄를 뉘우치는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했어요.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심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가석방 승인. 저는 2년 만에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출소 전날 밤 저는 독방벽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2년간 지옥 같았던 이곳. 하지만 이제 끝이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복수를 시작할 수 있었죠. 민재는 아직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감옥에서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2년 만에 교도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자유의 공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씁쓸했습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저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손에 든 건 출소 때 받은 50만 원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아버지 산소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선산이었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3시간을 걸려 도착했습니다. 산중턱에 아버지의 묘비가 서 있었어요. 깨끗하게 관리돼 있었습니다. 민재가 정기적으로 사람을 보내는 모양이었죠. 효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 앞에서 2손을 모았어요.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결백하다고요. 아버지를 실망시키려던 게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내려와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은 모두 압류됐고 친구라 부를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싼 곳이 월 25만 원이었어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됐죠.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금 25만 원을 내고 짐을 풀었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출소할 때 받은 옷 한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저는 딱딱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63층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제가 이제는 고시원 쪽방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곧 모든 걸 되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공사장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내면 면접관들이 물었어요. 2년간 뭘 했는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다고 말하는 순간 문전박대당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에 쥔 돈은 2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월세를 내고 나면 밥도 못 먹을 판이었습니다. 절박해졌습니다. 그때 고시원 복도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배달 라이더 모집 광고였습니다. 무경력자 환영, 나이 제한 없음, 전과자도 가능. 일한 만큼 버는 시스템이었어요. 하루 10시간 일하면 2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뜯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내일 당장 나올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배달업체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덩치가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단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원조회는 없었어요.
그저 주민등록증만 확인했죠. 이름은 바꿨습니다. 강도연 대신 김대호라는 가명을 썼어요. 헬멧과 배달 가방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회사 것을 빌려 쓰는 시스템이었어요. 하루 렌탈료 2만 원이었죠. 첫 배달을 나갔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이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엔 이 동네 펜트하우스에 살았는데 이제는 음식을 배달하러 오는 신세가 됐죠. 주문은 중국집 짜장면이었습니다. 배달료 포함 7,000원짜리 주문이었어요. 제 수익은 3,500원. 이 돈을 벌기 위해 20분을 달렸습니다. 손님은 20대 초반 여자였어요. 문을 열더니 음식만 받고 바로 닫았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배달기사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점심시간엔 쉴 틈이 없었어요. 주문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족발, 치킨, 피자, 떡볶이를 배달했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배달이 끝났습니다. 핸드폰 앱을 확인했어요. 오늘 수익은 18만 원이었습니다. 렌탈료 2만 원을 빼면 16만 원이 남았죠. 몸은 녹초가 됐지만 기분은 괜찮았습니다. 최소한 돈은 벌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12시간씩 일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을 나갔습니다. 한 달 수익은 480만 원이었죠. 렌탈료와 생활비를 빼면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중고 노트북 한 대를 샀습니다. 30만 원짜리 구형 모델이었어요. 느리고 무거웠지만 인터넷만 되면 됐습니다. 밤마다 저는 노트북으로 민재를 조사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뉴스 기사, 재무제표를 뒤졌어요. 민재는 회장 자리에 앉아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회사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30% 감소했고 부채 비율은 200%를 넘어섰죠. 더 파고들었습니다. 민재가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 부동산 개발 사업에 5천억을 쏟아부었는데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이었어요. 하청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허위 계약서,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고 파일로 정리했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특별한 배달을 받았습니다. 주소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청산건설 본사였습니다. 63층 임원 식당으로 가는 배달이었어요. 점심 도시락 20인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찾은 본사 건물. 로비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 벽에 걸린 아버지의 초상화. 경비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배달증을 확인하더니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했어요. 손님용은 못 탄다고 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63층까지 5분이 걸렸어요.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임원 식당 앞에 도시락을 내려놨습니다. 비서가 나와 확인하더니 돈을 건넸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복도 구석에 숨었습니다. 헬멧을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가 지나갔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엔 롤렉스가 빛났어요. 2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민재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배달기사일 뿐이었으니까요. 헬멧을 쓴 배달기사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달을 하며 민재를 추적하기로요. 그가 자주 가는 식당, 만나는 사람들, 업무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본사 배달이 들어왔어요. 갈 때마다 저는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임원들의 대화를 엿듣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서류를 챙겼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민재의 모든 동선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몇 시에 출근하고
점심은 어디서 먹고 저녁엔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도 찾았습니다. 민재가 비자금을 K맨 제도 계좌로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제가 2년 전 누명 쓴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민재는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면 민재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유진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녀가 건넨 USB, 아버지 살해 증거. 이건 게임 체인저였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의 회장 취임식.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유진의 빌라를 나온 저는 USB를 주머니에 꼭 쥔 채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빗줄기는 더 거세졌어요. 헬멧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2년 전 11월 15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서재가 나타났어요. 밤 11시 23분.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어요. 손에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차를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재는 웃으며 서재를 나갔죠. 아버지는 차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보기 시작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책상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5분 후 민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를 보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아버지의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맥박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차 잔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노트북이 흔들렸습니다. 민재가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독극물을 탄 차를 들이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살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약물 구매 기록이었어요. 민재 명의로 구매한 디기탈리스였습니다.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독극물이죠. 구매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처방전도 위조된 것이었어요. 의사 서명이 가짜였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민재는 회장 비밀 계좌에서 100억을 인출했어요. 그 돈은 K맨 제도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민재를 살인죄로 고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였죠. 경찰에 바로 고발하면 민재는 변호사단을 동원해 증거를 무력화시킬 겁니다. 돈과 권력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증인들을 매수할 거예요. 저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민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타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저는 유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유진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을 가리려는 듯 했어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민재의 일정을 아는지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 취임식이 있다고 했어요. 재벌가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모두 모인다고 했습니다. 언론도 대거 취재 나온답니다.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취임식 당일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고요.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민재의 범죄를 폭로하는 겁니다.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민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공개 석상에서 폭로하면 민재는 도망칠 수도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자신은 뭘 도와주면 되는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취임식 당일 저를 행사장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요. 배달기사 신분으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초대장이 필요했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초대장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재가 의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떠올렸어요. 취임식 당일 케이터링 업체가 들어갈 겁니다. 음식과 샴페인을 나르는 서빙 직원으로 위장하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유진이 케이터링 업체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업체에 연락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케이터링 업체 사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사무실은 좁고 허름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식 당일 하루만 일하겠다고요. 일당은 얼마든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덩치가 좋다며 괜찮다고 했어요. 무거운 것도 날라야 하니까 체력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은 간단했습니다. 일당 15만 원. 당일 오전 9시 집합이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배달을 하며 민재를 감시했어요. 그의 동선을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민재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점심은 임원 식당에서 먹었고 저녁에는 강남 룸살롱에 자주 갔어요. 거래처 접대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재가 가는 룸살롱에 배달을 갔습니다. 안주 배달이었어요. 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민재가 보였습니다. 양복을 벗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옆엔 젊은 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취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형 덕분에 회장 됐다고요. 감옥에서 썩고 있을 그 바보 형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옆에 앉은 중년 남자가 웃었습니다. 정치인으로 보였어요. 민재에게 축하한다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안주를 내려놓고 나가려는데 민재가 불렀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들킨 건가 싶었습니다. 민재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졌어요. 팁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줍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 나갔습니다. 민재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배달기사 주제에 건방지다고 했어요. 다른 남자들도 웃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엔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최종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타임라인을 작성했어요. 오전 9시 케이터링 업체 집합, 오전 10시 행사장 도착, 오전 11시 취임식 시작, 정오 12시 민재 취임사. 그 순간 증거 공개. USB에 담긴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틀 겁니다. 아버지를 독살하는 장면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경찰을 부를 겁니다. 이미 익명으로 제보를 넣어뒀어요. 취임식 당일 청상건설 본사로 출동하라고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D-데이만 기다리면 됐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민재가 의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대요. 보안팀을 동원해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의심하는지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시원 건너편 건물 옥상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망원 렌즈 같은 게 보였어요.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이미 눈치챈 겁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후퇴는 없었습니다.
5일 후면 민재의 왕국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복수는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취임식 당일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오전 8시, 저는 사복경찰 2명과 함께 청산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2년 만에 처음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검찰청에서 준비해준 옷이었죠. 본사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벌가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수트가 넘쳐났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2년 전의 강도현과 지금의 제 모습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63층 대연회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였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탈 빛이 눈부셨습니다. 무대 위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청산건설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어요. 단상 위엔 연단이 놓여 있었죠. 하객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300명이 넘었어요. 저는 뒷좌석 구석에 앉았습니다. 사복경찰 2명이 양옆에 앉았죠. 오전 11시 식이 시작됐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췄어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나왔습니다. 청산건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고 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등장했습니다.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무대 위를 걸어오는 모습은 왕 같았어요.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민재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연단에 섰습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세운 청산건설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였어요. 민재의 연설이 계속됐습니다. 10분, 15분이 지났어요. 하객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 2명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경찰 6명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복경찰도 함께 일어났어요. 우리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저희를 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연설을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 무대 위에 섰어요. 민재와 2미터 거리였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누구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여기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임 검사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검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강민재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민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냐고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아버지의 서재가 나타났어요. 민재가 차를 건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영상 속에서 아버지가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민재가 지켜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자들이 입을 막았어요. 남자들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경찰이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꺼냈어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라고, 가짜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수갑이 민재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경찰이 민재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형은 항상 모든 걸 가졌다고 말했었죠. 이제 제 차례라고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이 그를 끌고 연회장을 나갔어요. 저는 연단에 홀로 섰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도연이라고요. 청산건설 선대 회장의 아들이자 정당한 후계자라고 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 감옥 생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을 말했어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약속드립니다. 청산건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한 기업으로 만들겠다고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게 시작됐지만 점점 커졌어요. 연회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년 만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민재의 재산은 모두 동결될 거라고 했어요. 횡령한 돈도 전부 환수된답니다. 그리고 제 억울한 누명도 벗겨질 거라고 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면 무죄 판결이 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본사 건물을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향했어요. 밖에는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달려왔어요. 그리고 껴안았습니다. 유진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어요. 저는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유진은 5년 전 저를 배신했어요. 민재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민재에게 협박당했다고요. 하지만 저를 잊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요.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강남대로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이사들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자고 했습니다. 저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쉬고 싶었어요. 한강으로 갔습니다. 고수부지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물살이 여유롭게 흘렀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어요. 약속을 지켰다고요. 민재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재심이 열렸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2년 전에 모든 혐의가 벗겨졌습니다. 민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존속살해, 횡령, 증거 조작 모든 혐의가 인정됐어요. 그리고 저는 청산건설 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원래 제 자리였어요. 첫 출근 날 63층 회장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펼쳐졌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꿈꾸셨던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길에 고시원 앞을 지나갔어요. 2년을 살았던 그곳. 이제는 추억이 됐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헬멧을 쓴 청년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저도 저랬었죠. 배달기사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청년이 놀란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고시원이 아니었어요.
한강뷰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곳으로 골랐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민재 재판 소식이 나왔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요. 저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비쳤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인생은 한 번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가족 간의 배신과 사랑,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